탐구 방법 들어가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있습니다. 네,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연역적 탐구 과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과학 탐구의 방법, 뭔가 호기심이 생기죠? 왜 그럴까? 문제를 인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나만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아마 이래서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건 연역적 탐구입니다. 귀납적 탐구는 뭐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귀납적 탐구는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요. 이거 지금 다 관찰 얘기예요. 관찰 얘기. 자연현상 관찰 주제를 선정해서 관찰을 어떻게 할지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을 귀납적 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학적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예요. 이 귀납적 탐구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요. 그리고 대조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그 결과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타당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귀납적 탐구고요. 귀납적 탐구의 예에는 뭐가 있냐? 여러 과학자들이 생물을 관찰해 봤더니 모든 생물이 결국에는 세포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세포설이에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설. 또 우리 진화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윈인데요.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나 여러 지역을 이제 탐험을 하면서 생물들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생물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라는 진화설을 발표하거든요. 여러 생물들을 관찰해서 어떤 원리를 도출한 거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윈의 그 진화설 이런 거는 귀납적 탐구에 해당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지금 눈으로 한번 익혀두고요. 그러면 다윈의 진화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했다. 네, 이거는 자연현상 관찰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핀치의 부리를 관찰하기로 했다. 이건 뭘까요? 아까 우리 그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관찰 주제 선정.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 채집한 후에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했다. 이거는 관찰 방법과 절차의 고안. 그리고 관찰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귀납적 탐구예요. 아무래도 섬마다 핀치새의 그 먹이가 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단단한 씨를 먹는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부리 모양이 크겠죠. 부리가 발달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귀납적 탐구 이 과학 돋보기에 나와 있고요.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귀납적 탐구보다 연역적 탐구가 나오거나 혹은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를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연역적 탐구는 뭔가 한번 가볼게요. 연역적 탐구도 일단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과학은 관찰로부터 시작해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왜 그렇지? 라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라는 나만의 잠정적인 답안인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귀납적 탐구에서는 가설 설정이라든가 탐구 수행 이런 거 있었나요? 그거 없었죠. 귀납적 탐구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가설이란 무엇이냐? 내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안이에요. 여러분 아직 검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설은 문제에 대한 검증된 답안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이제 검증해야지. 이제 검증해야 될 거예요. 잠정적인 답안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이 검증 가능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가설이 가져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해 봤어요.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서 분석했더니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어요. 내가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얻었다.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세운 가설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가설이 옳지 않았다.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가설이 옳지 않을 때는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또 새로운 탐구를 수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역적 탐구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탐구를 수행할 때 많이 하는 탐구가 대조실험이에요. 대조실험.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게 백신을 투여했어요. 근데 그 집단 말고 백신을 투여하지 않는 어떤 다른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결과를 분석해야 실험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설정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을 대조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조실험에서 뭐 대조군, 실험군, 그리고 변인들 얘기는 선생님 다음 그림에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쉽게 얘기하면 실험군은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 대조군은요,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둔 집단?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집단에는 백신을 투여하고 어떤 집단은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다. 그럼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 백신을 투여한 집단이 이제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운데 가끔 어떤 문제는 뭐 닭에게 현미를 먹였다, 뭐 백미를 먹였다라고 할 때 선생님 현미를 먹인 것이 실험군인가요? 백미를 먹인 것이 실험군인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요. 그때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집단, 그걸 대조군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은 집단, 그거는 이제 실험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인 얘기를 해보면요. 변인은 그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변인이라고 해요.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하는데 변인에는 일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변인은 또 뭐가 있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인이란 뭐냐면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거를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종속변인은 탐구 결과예요, 결과.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거, 그게 이제 종속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종속돼 있다 이렇게 의미를 떠올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종속변인이고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독립변인인데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 아까 백신의 투여 여부 이런 게 이제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백신을 투여하고 투여하지 않고 이것만 다르게 해야지 나머지 조건들은 통제해 줘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그 백신의 영향 때문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작 변인 이외의 나머지 변인들은 잘 통제해 줘야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걸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변인 통제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이제 실험의 성패를 또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인들 얘기해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프로 실험 결과를 나타낼 때요, 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알아봤다 라고 할 때 이 X축에 해당하는 거 있죠. X축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조작 변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그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해줬겠지. 그래서 뭘 알아봤어요? 광합성 양을 알아봤죠. 일반적으로 이 Y축에 해당하는 게 실험 결과에 해당해요. 즉 종속 변인에 해당하죠. 알겠죠? 그래서 가설을 이제 세울 때 조작 변인이 달라짐에 따라 종속 변인이 어떻게 될지의 형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가설도. 알겠죠?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과정 있잖아요. 관찰,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 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탐구 과정에서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뭔지, 통제 변이는 뭔지, 종속 변이는 뭔지, 변인 찾는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를 비교해서 두 탐구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종종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해봤는데요. 연역적 탐구의 예시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과학 돋보기에 2개의 사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문제 들어가기 이제 사례 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배경 지식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플레밍이라는 과학자는요, 원래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세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양 접시에다가 세균을 이제 배양하면서 이제 세균의 증식 과정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배양 접시를 배양기에 넣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놓고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어느 일부 지역에 세균이 자라지 않았던 거야. 세균이 없어. 이 부분에 뭐가 있었냐? 푸른 곰팡이가 있었어요. 이 플레밍의 연구실 근처에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또 있었거든. 거기서부터 포자가 날라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는 세균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뭐 호기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휴가 가기 전에 뒷정리를 잘하고 갔어야 되는데 하고선 이 접시를 그냥 폐기 처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플레밍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왜 여기에는 세균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실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이 바로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항생제예요. 다시 말하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어디서부터 얻었다고요?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생명과학 2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푸른 곰팡이나 세균이나 그냥 원시적인 생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니에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세균은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된 원핵 생물이고요. 곰팡이는 핵막이 있는 진핵 생물이에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하고 질병과 병원체 쪽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세균하고 곰팡이 얘기할 거거든요. 세균하고 곰팡이는 무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니실린은 어디로부터 얻었다?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었다.
페니실린의 역할은 뭐다?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항생제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탐구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양 접시에 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는 뭐죠? 관찰 그리고 문제 인식입니다. 왜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나만의 잠정적인 답안인 가설을 세웁니다. 아마도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 설정 단계고요. 여러분 줄친 이 가설은요. 검증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검증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잠정적인 답안이에요. 나만의 잠정적인 답안.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탐구를 이제 수행해 봤어요. 세균 배양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대조 실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이고요.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이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했고요. 이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세균을 배양했대요. 자, 여기서 문제. 이 중에서 대조군은 누구고 실험군은 누굴까요? 이건 쉽지. 푸른 곰팡이를 넣은 쪽이 뭐가 되겠어요? 실험군이 되겠죠.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 푸른 곰팡이를 넣었잖아요. 이쪽이 이제 실험군이 되고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푸른 곰팡이 넣지 않은 이 집단이 바로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대조군, 실험군.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문제.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이는 뭐예요? 뭐를 다르게 해줬어요? 그렇지, 푸른 곰팡이 유무입니다. 푸른 곰팡이 접종 유무. 해서 여기는 푸른 곰팡이 넣지 않고 여기는 넣고 그걸 다르게 해줬고요. 그래서 뭘 알아보려고 했죠? 종속 변이는 뭐예요? 뭘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세균이 잘 증식하는지 안 하는지. 세균 증식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험 결과죠. 이게 종속 변이입니다. 여러분, 이쪽엔 푸른 곰팡이 넣지 않고 이쪽엔 넣고 그것만 다르게 해줘야지 나머지 것들은 통제해줘야겠죠. 통제 변이. 뭐를 통제해줘야 되겠어요? 양쪽 세균의 수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영양 물질 정도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해줘야지, 두 집단이. 그치? 오로지 푸른 곰팡이의 유무만 다르게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인들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랬더니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했고 실험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로부터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이름이 뭐다? 페니실린이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의 그 역사적 사실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단계가 연역적 탐구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대조군, 실험군, 그리고 변인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